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생활의 별책 부록, 책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수설가 장강명입니다. 요조의 시시때때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시는 신용목 시인의 나의 끝 거창이라고 하는 시집에서 골랐고요. 제목은 아주 먼 곳입니다. 아주 먼 곳. 차가운 바닷물에 던져진 미끼처럼 나는 캄캄한 방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둠이 불어옵니다. 죽음을 낫기 위해 삶이 필요합니까? 물속에서 소리치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고 싶다고 말하면 익사하는 목소리. 어둠 속으로 파고드는 집어등. 심장이 보이고 그때 우리는 죽지 않았을까요? 불러보면 모두 차돌 같은 이름들 물속에 던져놓고 사랑한다는 말끝에서 반짝이는 미늘들 꽉 깨물 때 이 방은 어둠이 힘껏 불어놓은 고요. 터짐으로써만 심장은 몸을 나와 파도가 됩니다. 낙엽입니까? 한 장으로 떨어지는 바다. 죽음이 죽음을 나와 허기가 되는 가을입니다. 저 물결들 바닥에서 다시 어디로 떨어져야 합니까? 태양이 초인종 소리처럼 떠서 바다를 두드릴 때 얼굴은 슬픔을 좋아합니다. 슬픔은 눈물을 좋아합니다. 얼굴을 감싸 쥐고 있습니다. 끝없이 눈앞이 나타나고 눈앞에서 사라지고 마침내 너를 부르는 목소리가 긴 밧줄처럼 풀려나가고 몸은 그 끝에 묶여 아득한 절벽 아래. 그러나 더는 부를 이름을 찾지 못하는 두 손이 얼굴을 감싸쥐면 두 손 속으로 사라지는 얼굴로 비가 오고 물이 불고 물은 목마름을 좋아합니다. 목이 타는 해변에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이 파도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찾아내듯이 눈물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면 아주 먼 곳이라는 곳이 정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슬픔은 눈물을 좋아합니다는 매우 잘 이해가 되는데 얼굴은 슬픔을 좋아합니다는 무슨 뜻일까요? 네, 혹시 적당한 답이 떠오르시는 분은 책 이게 뭐라고 팟빵 청취자 게시판과 SNS에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근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막 설명하려니까 잘 모르겠죠. 혹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그 슬픔이와 안녕 맨 앞에 있는 시를 제가 읽었잖아요. 네, 근데 슬픔이 미소로 온다라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음, 얇은 입술이라고 해도 슬픔은 미소에서 온다. 네, 약간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얼굴은 슬픔을 좋아한다는 말도 그것과 연관해서 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냥 제 음. 생각입니다만. 일부에서 읽었던 폴 엘리아르 눈앞의 삶에 아무리 가련한 입술이라도 너를 드러내는 건 미소를 통해서니까 음. 이 부분. 그 시 마지막 행도 슬픔의 아름다운 얼굴인데 슬픔이요 안녕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 슬픔이요 안녕이 뭐 생명력을 가지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이야기도 굉장히 스토리텔링도 재미있고 캐릭터도 정말 매력적이지만 그 분명히 한 요소 중에 하나는 슬픔이란 감정이 뭐지? 라고 이렇게 묻게 만들고 그거에 딱 이렇게 뭐라고 대답을 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이 작품 뭐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슬픔이 이거부터 먼저 그럼 잠깐 해볼까요? 슬픔이 뭡니까? 불안함, 우울함, 침울함, 고통, 뭐 서러움 이런 거하고 슬픔은 다른 건가요? 우리가 되게 기쁨이 뭐냐고 할 때는 정말 금방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상태를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표정도 지을 수 있고. 근데 슬픔이 뭐야? 슬픔의 표정이 뭐야라고 할 때, 슬픔의 얼굴이 뭐야라고 할 때, 아름다운 얼굴, 미소 띈 얼굴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막 제가 가끔 뭐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보는 무슨 사고 현장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이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슬픔이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다른 표현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유조님은 슬픔이라는 감정은 또 이렇게 유조님 노랫말에도 좀 이렇게 잘 얽히는 정서고 그렇지는 않은가요? 네, 저는 이제 거의 저를 지배하는 정서가 슬픔인 것 같고, 그런데 장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네.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 감정을 우리는 이제 뭐 귀찮기도 하고 사느라 바쁘고 뭐 이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좋아, 뭐 기뻐, 뭐 아니면 그냥 안 좋은 감정은 그냥 짜증나로 그냥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 네. 근데 감정에 정말 정말 수많은 레이어가 있고 그거를 들여다보고 좀 파악하고 분석해 보려고 하는 태도가 네. 저는 되게 예술적으로도 인문학적으로도 여러 접근법으로 보더라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슬픔이여 안녕의 첫 장이 정말 정말 좋거든요. 네. 그런 여러 레이어를 들여다보는 어떤 그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첫 장부터 너무너무 매료가 되었는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볼까 봐요. 처음 시작 부분을요. 네. 와, 우리 드디어 슬픔이와 안녕 이제 읽기 시작하는군요. 들어가는군요. 네. 나를 줄고 떠나지 않는 갑갑함과 아릿함. 이 낯선 감정에 나는 망설이다가 슬픔이라는 아름답고도 묵직한 이름을 붙인다. 이 감정이 어찌나 압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내가 줄곧 슬픔을 괜찮은 것으로 여겨왔다는 사실이 부끄럽게까지 느껴진다. 슬픔. 그것은 전에는 모르던 감정이다. 권태와 후회. 그보다 더 드물게 가책을 경험한 적은 있다. 하지만 오늘 무엇인가가 비단망처럼 부드럽고 미묘하게 나를 덮어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킨다. 네.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슬픔이라는 감정이 권태나 후회 그리고 가책하는 과는 다른 거다. 어떤 뭐 말로 잡기 어려운 감정이다. 아마 뭐 쓸쓸한 외로움 뭐 그런 거하고도 다른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니까 확 사로잡히는 느낌이 들고 슬픔이 뭐지? 라는 거랑 나는 이제 여기 화자인 세실은 지금 17살인데 17살까지 슬픔이란 걸 경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너무 궁금해져요.
세실이라는 캐릭터 참 도발적인데 네. 보통 소설 주인공으로 잘 안 나오는 그런 성격입니다. 어떤 성격이죠? 그 줄거리를 좀 요약 잘하시니까 우리 장 작가님께서 아, 슬픔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으로 시작하는 세실의 캐릭터 그리고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줄거리를 담고 있는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고독한 독서가 시간은 이제 뭐 나온 지 오래된 소설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결말까지 쭉 얘기를 네. 해버릴까요? 네. 혹시 이제 슬픔이여 안녕 65년 전 소설의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책이 되게 얇아요. 얇으니까 읽고 나서 이거 2부를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소품이라면 소품이죠. 뭐 등장인물 몇 안 됩니다. 세실이 있고 아버지 레몽이 있고 그 레몽은 지금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잘 나가는 싱글 데디인 거죠. 그리고 레몽의 애인 엘자가 있습니다. 네. 엘자는 나이가 엄청 레몽이랑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히려 세실이랑 나이가 좀 더 가까울 젊은 여인입니다. 그렇게 셋이서 이제 휴양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레몽이랑 딸 세실, 주인공 세실은 굉장히 소설 주인공으로 잘 안 나오는 아주 그냥 자기네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린 별로 생각을 잘 안 해요. 뭐 이런 그런 사람 책도 잘 안 읽고 그냥 쾌락. 우린 그냥 재밌게 노는 게 재밌게 좋아. 노는 게 좋아. 근데 뭐 아쉬운 것도 없어. 뭐 돈 없어요. 뭐 계급 발등으로 괴로워요. 이런 거 없고 돈도 많고 똑똑하고 뭐 잘생겼고 예쁘고 뭐 매력적이고 뭐 어디 가도 그냥 핵인싸. 거의 뭐 제가 핵인싸라고 하니까 팀장님이 마구 웃으시는데 이 사람들이 핵인싸가 아니면 누가 핵인싸란 말입니까? 그렇죠. 네, 정말 그렇죠. 그리고 뭐 그냥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이 아버지도 참 한량이지만 어디 뭐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잘 놀고 있지만 뭐 공동 사업주가 장사 잘하고 있고 딸 세이실도 뭐 그냥 공부 대충 하다가 그냥 관두고 아유 뭐 그냥 인생 캐세라 세라 뭐 이러면서 재밌게 그렇다고 어떤 허무에 빠지는 일 없이 보통 소설 주인공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허무에 빠져야 되잖아요. 실존이란 뭘까 막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해수욕 가고 막 도박하고 술 먹고 막 좋은 음악 듣고 좋은 거 먹고 그런 캐릭터들인데 여기 죽은 어머니 친구가 오는 거죠 갑자기. 휴가지에 오게 됩니다. 죽은 어머니 친구 이름 뭐죠? 안. 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이지적이고 깐깐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레몽이랑 세실하고는 좀 이렇게 반대되는 느낌인 거죠. 이렇게 생각 없이 이제 쾌락을 쫓는 게 이제 세실과 아버지라고 한다면 안은 이제 좀 교양 있고 최신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공부해야 되고 좀 그런 느낌의 이제 캐릭터예요. 근데 어쩌다가 휴가지에 합류를 하게 되고 이제 레몽을 아버지를 이제 유혹을 하게 되고 레몽이 이제 그 이제 유혹에 걸려들게 되죠. 걸려들어서 이제 그냥 평소에 레몽처럼 그냥 어떤 미래를 약속한다기보다 그냥 그날 이제 오늘 넌 너를 사랑하고 오늘 난 너랑 사랑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미래를 약속을 하게 돼요.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이 이제 세실의 엄마가 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이라는 사람은 좀 자유로운 이제 그 세실과 레몬과는 또 다른 성격이어서 세실을 좀 엄격하게 몰아붙이게 됩니다. 공부하라고 하고 넌 너무 살이 빠졌다. 살을 찌워야 된다. 버터 바른 빵을 먹어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것저것 좀 많이 시키게 되고 심지어 이제 세실이 그 휴가지에서 해변가에서 만나서 이제 좋은 이제 러브러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대학생 시릴이라는 사람하고도 헤어지라고 그 강요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세실이 좀 어떤 복잡한 감정 그러니까 안을 향해서 안의 어떤 이지적이고 똑똑하고 그런 교양 있는 모습에 굉장히 동경하고 매료가 되는 한편 굉장히 좀
미워하고 증오하고 네. 질투도 하고 그런 복잡한 감정에 막 휩싸이게 되면서 좀 그 아버지하고 좀 떨어뜨려 놓으려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엘자가 네. 소환이 되고 시릴도 소환이 됩니다. 그 음. 계획에. 그래서 이제 파국을 맞이하게 되지요. 네. 어떤 파국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제 안이라는 여자가 엄마 나이고 뭐 엄격하다고 하니까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막 금욕적이고 막 깐깐한 무슨 뭐 아주머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안두 세실의 눈을 통해서 보는 안두 또는 이제 다른 레몽이나 다른 남자의 눈을 통해서 보는 안두 그러니까 안두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인 거예요.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쾌락을 되게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취약한 구석도 있죠. 아마 독자가 생각하기에는 안이라는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본인의 어떤 육체적 아름다움이 이제 쇠락한다는 거를 알고 마지막 육체적 사랑과 어떤 보금자리로서 레몽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몽을 유혹을 하고 영화에서 이제 데보라 커가 맞는데 정말 데보라 커 아니면 이거 누가 할까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안을 만약에 이걸 한국 영화로 만들면 안을 누가 맡아야 되지 하면 언뜻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잘 없어요. 뭐 김성령 씨도 아닌 것 같고 염정아 씨도 아닌 것 같고 누구 막 이렇게 이게 정말 참 복잡 미묘하면서 세실도 그래서 안한테 막 끌리기도 하고 아까 유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싫기도 하고 한데 세실은 이 아버지의 옛 애인이었던 엘자라든가 자기의 현 애인인 시릴은 바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걔네들 정도는 내 손아귀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시릴한테 이제 육체 관계를 맺으면서 끌리면서도 속으로 따분해해요. 아우 얘랑 결혼해가지고 사는 건 생각만 해도 어우 막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안이랑 좀 친해져 보려고 하다가도 뭐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은 안대로 레몽을 이제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완전 자기식으로 바꿔놓으려고 하죠. 이제 좋은 남편으로 그러니까 바꾸려고 약간 하고 팀장님 같은 데가 있는 거야. 통제 욕구가. 컨트롤 프리킹. 그렇지.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한국 영화를 하면 팀장님이 안 역을 맡으시는 걸로. 네, 그게 딱 네. 적당할 것 같고요. 아하, 팀장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나 죽으라는 네. 팀장님이 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세요. 그 저기 여하튼 네. 세실이 뭐 세실도 이제 미묘하게 어떤 아이에서 어른에 걸쳐져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읽기로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아니 일단은 싫고 아버지를 옛날 상태로 되돌리고 싶고 그냥 아버지랑 같이 쾌락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단 있지만 두 번째로는 본인도 좀 약간 안 같은 존재인 거죠. 어렸을 때 안처럼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 자기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면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약간 그 힘을 느끼면서 좀 도취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중간중간에 가면 내가 안을 진짜 파멸시키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건지 이러다 진짜 파멸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는데 그 자기의 현 애인인 시릴과 옛 애인인 아버지의 옛 애인인 엘자가 자기 맘대로 자기 말을 너무 잘 따르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음모라는 게 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 엘자와 시릴이 연인인 것처럼 연기를 해서 아버지의 질투심을 이렇게 자극을 하고 아버지가 엘자랑 다시 이제 잠을 자게 될 때 그 장면을 안한테 보여주면 안은 아마 거기서 충격을 받고 이렇게 물러날 것이다. 우리 집에서 떠날 것이다. 안의 어떤 자존심으로 봐서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어떤 인간의 어떤 약점들 또 인간 성격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들을 잘 파악하죠. 실제로 그리고 세실이 파악한 게 맞습니다. 세실의 계획도 맞고 세실이 그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어떤 그 동기를 굉장히 잘 자극하는데 읽으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글러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잘 들어맞았다는 거.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제 아버지 레몽이 이제 엘자한테 다시 좀 네. 흔들리게 되고 네. 계속 이제 의식하고 신경을 쓰고 질투하고 음.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죠. 네. 그리고 나 잠깐 어디 뭐 나갔다 오겠다 음. 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네. 나중에 안이 이제 어떤 촉을 느끼고 네. 이제 문제의 현장을 발각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안이 무너지죠. 네. 네. 무너지면서 이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차로 달려가서 이제 시동을 거는데 그때 이제 세실도 정신을 차리고 음. 내가 잘못했다. 이거 네. 다 내가 꾸민 짓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아내에게는 이제 들리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성을 잃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나가서 이제 굉장히 그 위험한 어떤 지역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타까운 음.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는 네. 이제 명확하게 밝히진 않습니다만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이 죽는 게 클라이막스고 안이 죽은 다음에 그 아버지와 딸은 마치 예전처럼 예전의 생활로 돌아간 것처럼 뭐 다시 이제 돌아온 듯이 보이지만 이미 세실은 자기가 예전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고 다시 앞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등장인물도 딱 5명 단출하고 어떤 삼각관계를 이루는 뭐 이렇게 스토리도 단출해가지고 뭐 진짜 그게 재미있어 하실 것 같은데 이때 그 심리극과 어떤 그 세실이 정말 정말 악마 같거든요. 세실이 시릴과 엘자를 조종할 때 또 아버지 마음을 어디를 버튼을 누르는지를 알 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둘이서 시릴과 엘자가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온다고 절대 그쪽을 보지 마라. 아버지가 올 때마다 크게 웃으라.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아버지도 어디가 망가지는지 자기가 버튼이 눌리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심지어 또 안에 이제 안이 보는 아버지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참 잔인한데 전곡을 찌르는 말들이에요. 저런 남자들, 너희 아버지 같은 남자들의 미래를 내가 안다고 저러다가 점점점 육체적으로 매력을 잃게 되면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그 다음부터는 여자들한테 돈을 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취해진다고. 너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거 원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도 강력한데 맞는 말인 건 알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똑똑한 남녀 셋이 이 엘자와 시릴 빼고요. 남녀 셋이 서로 심리전을 벌이는 게 정말 무슨 체스 게임 같기도 하고 아주 무슨 뭐 첩보극 같기도 하고 참. 세실이 악마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세실뿐만 아니라 안도 진짜 그 정말 악마성이 대단한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첫 등장부터가 저는 이 여자는 진짜 범상치 않다라고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시리를 통해서 이제 설명되는 안의 화법이 저는 네. 진짜 알겠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저도 주로 구사를 그렇게 하곤 그래요?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화법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각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혹은 있었으면 하는 권력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구축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눈빛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네. 혹은 뭐 화를 낸다거나 뭐 그런 어떤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만의 카리스마 혹은 권력 뭐 이런 것을 어필하는데 안의 경우는 이제 웃지 않음 네. 그리고 그 무관심 그리고 뭐 그런 미묘한 표정 그러니까 경멸하는 듯한 표정 막 이런 여러 개 그런 어떤 것들로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그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하기. 네. 제가 조용필 노래 부를 때 옆에서 쳐다보는 그 무시하기. 표정. 예, 경멸의 그 눈빛. 네. 그리고 이제 동의하고 싶지 않을 때 웃어주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대답하지 않는 것. 약간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뭐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는 진짜 그거를 너무 능란하게 사용하고 네. 있고 그걸로 시리를 조종하잖아요. 되게 네. 주눅들게 하고 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세시를. 세시를 음. 네 자꾸 헷갈린다. 시리라고 세시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도 진짜 악마적이네. 약간 이런 생각했고 그 아버지 레몽도 네. 자기의 어떤 그 매력적인 네. 매력 자본을 이용해서 막 그 저기 뭐야 안한테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엘자라는 자기 애인이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안에게 이제 그 갈아탄다. 네. 예, 트랜스퍼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또 엘자가 또 이렇게 시리라고 또 애인 행세를 하면서 눈앞에서 이렇게 자꾸 보이니까 또 마음 흔들리고 네. 그것도 악마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책으로 읽으면 그게 정말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이 네. 네. 이 동네 안이 처음 왔을 때부터 사실은 레몽을 꼬시러 온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아버지를 유혹하러 왔는데 그걸 처음에 하도 천연덕스럽게 숨겨가지고 세실이 모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모르는데 그 엘자랑 아버지랑 같다는 얘기에 아버지가 없을 때 레몽이 없을 때 그 안이 실망하는 표정을 너무 맞아요. 잠깐 네, 일순 네. 드러낸 것 때문에 세실이 놀라면서 흠칫 놀라면서 이 아주머니가 우리 아버지 꼬시러 왔구나 이걸 압니다. 그 안의 첫 번째 실수인 거죠. 네. 근데 안이 정말 이제 엘자랑 레몽을 떼어놓고 레몽을 자기 남자로 만드는 그것도 정말 뭐랄까 야 무섭구나 싶은 게 엘자가 바보 같은 유머를 하고 혼자 얘기 못 따라갈 때 절대 그걸 타박하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절대 자기는 엘자를 질투하는 티를 안 내고 레몽 앞에서 계속 그러니까 레몽은 더더군다나 이 안이라는 여자는 참 괜찮고 똑똑한데 배려가 있다. 배려심까지 있고 엘자 얘는 왜 이렇게 무식하지? 이렇게 이렇게 막 한마디 한마디가 깨지? 약간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는 자꾸 그거를 보여주게 되죠. 저 여자가 좀 젊을진 몰라도 당신이랑 대화가 통하는 여자는 아니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서 또 절대로 이제 자기가 그 상황을 만든 것 같지는 않게 열심히 만들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레몽을 채갈 수 있는 날에는 안에서 엘자는 뭐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레몽 찾아가지고 거의 반실성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저렇게 비굴하게 있는데 세실이 아버지를 데리러 와야 될 것 같은데 안이 하는 말은 그냥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너희 아버지랑 같이 갔다고 해 이러면서 엘자한테 정말 자기가 칼을 휘두를 때에는 정말 일말의 자비심도 없습니다. 그 세실이 정말 거기서 충격을 받죠. 와 사람을 이렇게 모멸감을 줘도 되는 건가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건가 하는데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제 이 남자가 내 품에 들어왔고 엘자를 이제 버릴 수 있게 될 때 엘자를 제일 가혹하게 버릴 수 있게 될 때 그걸 주저없이 합니다.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정말 힘을 무자비하게 휘둘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실이랑 싸우게 될 때는 정말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하는 방법이 말싸움도 안 해요. 그냥 세실이 방에 있는데 밖에서 문 잠가버려요. 그리고 세실이 너무 놀라서 설마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벌을 줄까 했는데 방에 문을 잠그고 물도 못 마셔가지고 뭐 하루 종일 있게 하는 그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데 이 소설의 그 여러 가지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악마성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점인데 뭐 우리야 읽으면서 와 진짜 못됐네 뭐 진짜 사악하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 책에서는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뭐 이렇게 몰아가지 얘는 나쁘네 나는 좋으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고 그냥 나는 이랬고 저 여자는 저렇고 아빠는 이렇게 했어 그냥 이랬어 우리는 그냥 이랬어 약간 이런 식의 뭐랄까 이렇게 그
그 표현은 뭐라 그러죠? 그 저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 책은 되게 지금 읽어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고 정말 세련된 느낌이다라고 하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쁜 점은 나쁜 점대로 또 나약한 점은 나약한 점대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그냥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구술하고 있는 게 그런 그 세련된 느낌을 또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저는 뭐 정죄고 판단이고를 떠나서 독자들이 이 5속물의 얘기를 5속물 그 중에서 특히 똑똑하고 매력적인 3속물의 이야기를 들을 때 비난한다거나 단죄한다거나 판단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읽으면 이 사람들 사이에 끼고 싶고 근데 내가 잘못 꼈다가는 정말 어디서 촌스러운 애가 왔어 이러면서 되게 세련되게 코리아 정말 좋은 나라죠. 서울나 가봤어요. 이러면서 저쪽에 뷔페가 아주 맛있네요. 장강명 작가님 절로 가세요. 뭐 이럴 것 같은 그러면 난 좀 약간 울면서 그때는 또 좋아가지고 네 뷔페 막 이러면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생각하면서 아이씨 내가 저 17살짜리 세실한테 당했구나 이러면서 근데 아마 다음 날 또 뭐 어제 잘 잤냐고 뭐 호텔 어땠냐고 하면 또 막 홀랑 녹아가지고 예 뭐 막 이러고 그럴 것 같은 뭔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가면 내가 되게 노란할 것 같은 이 사람들의 얘기가 되게 부럽고 화려하고 막 선망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어떤 야 못됐고 얄미운데 저기 끼고 싶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블링블링하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같고. 예. 그리고 이 3사람이 다른 이제 2사람까지 껴가지고 5사람이 서로 하는 무기도 그렇습니다. 아는 결정적일 때 레몽이랑 세실을 움직이는 무기 중에 하나가 그 무심함과 경멸. 무슨 촌티나는 얘기야라는 표정을 짓는 뭐 이런 거에 세실도 움찔해가지고 막 기분 좋게 비위 맞춰주고 싶은 그런 욕망을 막 느끼고 막 자기가 중간에 이 여자한테 되게 애정을 받고 싶다. 그냥 품에 안겨가지고 마냥 뭐 내 머리 쓰다듬어주면 머리 쓰다듬어주는 대로 있고 싶다. 이런 걸 느끼게 하고 싶고 뭐 시릴이라든가 엘자는 이미 그런 처지죠. 감정의 뭐 맞아요. 인질 같은 노예죠. 노예. 노예죠. 네.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독자를 향해서 뭐 우리 사실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우리의 아픔을 뭐 이해해 주세요. 이런 투는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정말 매혹시켜요. 네. 네. 정말 그런 면에서 되게 당돌하고 저희가 1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사강이라는 작가의 태도도 이러했고 슬픔이와 안녕이라는 책의 태도도 분위기도 이러하니까 그게 계속 읽으면서 당혹스러워요. 아씨, 야 안나 까리니나는 너 같은 처지면 임마 저기 뛰어들었어. 씨, 뭐 이럴 것 같은데 야 도스토옙스키 소설 같으면 갈등하면서 지금 뭐 이렇게 막 성경 구절 여러 번 읊었다 싶을 때 뭐 여기 우린 잘 책 안 읽는데 뭐 이러면서 술 마실 것 같은 그런 되게 당혹스럽죠. 소설 전반적으로도 선악에도 큰 관심이 없어 보이고 어떤 프랑스 당대 뭐 사회 문제 이런 거에도 별 관심 없고 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그 관심 있어야 돼? 막 약간 이런 톤. 그리고 감정도 아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이제 슬픔이라는 감정을 기본으로 이제 감정 얘기 잠깐 했지만 그 선악에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감정도 정말 다양한 감정이 존재한다는 거를 그냥 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을 좀 이렇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얘는 얘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라고 확신할 수 없게 만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실이 그래서 이 안을 질투하는 거야? 아니면 좋아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아니면 뭐 약간 그 레즈비언 감수성이 있는 거야? 어느 것도 이렇게 확신할 수 없게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다양한 감정의 결을 너무너무 다 잘 포착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도 이 세련미에 그리고 또
작가님이 그러셨나요? 재미있는 소설의 핵심이 뭐냐면 뭐 사람을 확신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짐작할 수 없게 해야 된다. 모호하게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소설이 딱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 같아요. 네. 우리가 근데 그 감정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진 않잖아요. 네, 다 납득이 가요. 우리도 사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시릴이랑 이렇게 뭐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언제는 사랑한다고 자기도 생각하고 언제는 안 사랑하는구나라고 알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되게 끌리는데 그래가지고 뭐 껴안고 있고 어떤 관계를 맺을 땐 너무 좋고 어떤 땐 너무 애틋한데 어떤 때는 이 남자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그냥 중간중간에 냉정하게 딱 이렇게 어떤 자기 자신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죠. 내가 안 같은 나이가 되면은 그때 얘기를 하겠구나. 내 첫사랑이 17살 때 만난 시릴이란 남자였는데 걔 참 순진하고 착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근데 절대 이 남자랑 결혼을 해서 살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저 남자는 자기한테 결혼을 하자고 할 것 같고 정말 그 예상을 한치도 흔들리지 않게 자기가 뭐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결혼을 너랑 하겠다는 등 얘기를 하면 좀 벙찌는 거죠. 결혼도 하기 싫은데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면서 나랑 결혼을 하겠다니 더 싫어. 뭐 이런 느낌의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밤에는 또 이제 만나고 싶고 뭐 이런 것들 막 뭐 레몽의 감정 같은 것도 엘자랑 다시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어떤 자기가 이제 어떤 무능한 남자라는 그 대열에 들어서는 거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온갖 감정들이 아주 생생하게 잘 포착을 했고 그거 참 신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사강은 포착을 잘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그냥 사강의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사강이란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되고 슬픔의 안녕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정말 어떤 순간의 충만함? 그런 감정 이런 거를 되게 잘 자기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그거에 충만한 거를 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즐겼던 게 술, 마약, 또 뭐 원나잇, 도박, 뭐 그리고 스포츠광이었죠. 스포츠. 네. 특히 이제 빠른 자동차를 타고 스피드광이었죠. 스피드광. 빠른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는 그 감각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런 충만한 감정들 우리가 막 어떤 감정을 추구하기 전에 우리들 그 앞에 나와야 되는 여러 가지 당위들이 있잖아요. 윤리도 있고 뭐 정체성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항상 옆에 끼면서 이제 고민이 많은데 정말 딱 감정 하나만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태도나 훈련이 많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아이러니하죠. 되게 아이러니한 게 슬픔이와 안녕처럼 이제 어떤 장면 단기간에 일어난 사건을 볼 때 너무 매혹적이지만 그런 충만한 감정들이 아무리 오래 쌓여도 그 인생이 저는 그러니까 사강의 나중에 말년 같은 게 충만한 감정들을 쌓았는데 인생 전체는 충만한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텅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사자는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지 않았을까요? 그 아들 인터뷰를 봤어요. 네. 사실 아들이 한 명 있잖아요. 지금 포토그래퍼 맞아. 인터뷰 봤는데 사강 아들. 사강의 아들 그런 얘기를 말년에 이제 갇혀 살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제 좀 이제 후회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포기한 상태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되게 그런 말년에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말년의 어떤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순간의 충만함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말년이 저렇게밖에 되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해서도 안 되고 알 수 없고
그런 생각인데 하나 그냥 그저 그냥 단순하게 신기한 것은 네. 이런 소위 그 약간 또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예술가들이 여럿 있잖아요. 여럿 있죠. 가까운 예로 피츠제럴드와 음. 젤다도 음. 우리가 최민석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눴을 때 정말 진짜 정말 또라이 커플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똑같이 기행을 저지르면서도 이렇게 결이 다르게 느껴지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결이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거 참 좀 그런 게요. 저도 잘 뭐라고 뭐 왜 일단 유주님이나 저나 평가는 똑같은 거죠. 피츠제럴드 젤다보다 사강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네, 더 멋있어 매력적이에요. 보이는 멋있어 거죠. 보이고. 예. 똑같이 어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네, 뭐 약간 매력적인 게 아니라 확 다르게 매력적인데 네. 왜일까? 하나는 이제 제일 큰 거 중에 하나는 피츠제럴드나 젤다 같으면은 그 몰락할 때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굽신거린 정도가 세상에 대해서 비굴하게 굽신거린 정도가 사강보다 더 했고 뭐 피츠제럴드 이곳저곳에서 돈 빌리고 뭐 사강도 나중에 파산은 합니다마는 뭐 그런 게 더 했고 저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강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도 그랬고 몰락해서도 그렇고 되게 주체적으로 보였어요. 나는 나의 즐거움을 찾는 거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피츠제럴드는 계속해서 어떤 신분 상승의 욕망 같은 걸로 보여줬고 상류층이 되고 싶다. 이 상류층이라는 거는 결국 남이 입장을 그렇죠. 허가를 해줘야 네네네. 되는 거잖아요. 그 입장 허가를 받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글쎄 그게 조금 사강이랑 달라 보이는 거였을까? 그런 것 같다. 아, 얘기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인상 비평인데 네, 그러니까 어디인지 모를 그 비굴함이 좀 엿보인다라고 음, 한다면 그 피츠제럴드 부부에게 사강에게서는 그런 점보다는 그냥 어떤 순수한 순수한 어떤 파괴. 그냥 네.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약간 이런 사강은 정말 I don't care. 진짜 네. 아이돈 케어가 있는 네. 그런 게 좀 되게 매혹적인 그런 네. 느낌을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런 비굴함이 엿보이지 않는 어떤 그 핵심적인 말을 이제 사강이 했죠. 네. 그게 이제 이 책의 뒷부분에 적혀 있는데 네. 뭐였죠? 그 문장이. 난 읽는 걸 좋아해요. 이게 그 이제 그 슬픔이여 안녕 이번에 새 번역본 나온 거에 실린 이 사강의 뭐랄까 평전이랄까요? 평론이랄까요? 어쨌든 사강의 삶에 대한 잠깐만요. 이게 아까 그 프랑스 네, 프랑스 평가. 비평가의 다시 할게요. 네. 네. 이 새 번역본에만 실렸는데요. 트리스탕 사뱅이라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언론인이자 문학평론가가 이제 사강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 이제 실어놓은 거에 있는 겁니다. 사강이 물질적인 재산에 대해서 그걸 잃을 때 얘기를 하면서 난 잃는 걸 좋아해요라고 얘기를. 네. 피츠제럴드가 편집자한테 이 돈으로는 다음 달까지 버틸 수도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맞아요. 어떤 네. 태도가 네. 뭐 우리 사실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정보를 접하니까 실제로 피츠제럴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맞아. 사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미지로서 다가오는 사강과 피츠제럴드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어때요? 장 작가님은 이렇게 사강처럼 사는 삶. 아니 저는 일단 그렇게 못 살고요. 어떤 이런 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어떤 불꽃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정말 이렇게 그런 불꽃의 함량이 되게 적게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꼈는데 잃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고 늘 안전하게 안전 투자만 하는 모험과 도박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유주님은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우리 가늘고 길게 사는 사람들인 걸로. 그래서 가끔 이런 제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따금 네.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 같은 거 들 때 있잖아요. 네. 그냥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죽으면 끝이고 지금 내가 이 영유하고 있는 게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강하게 들기 시작하면서 네. 일탈하고 싶어지는 네. 어떤 그런 순간들이 이제 가끔 오는데 그럴 때는 막 제가 너무 제가 갑갑한 거예요. 왜 이거를 못하나 나는. 예. 이 정도도 왜 나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충동적으로 확 해보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아주 가끔은 해요. 근데 그래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자 한다고 해도 장 작가님 말씀대로 타고난 어떤 그 이제 기질이라는 게 또 있고 각자의 또 이제 사주팔자가 또 이제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절대 못 살지 않을까. 저는 일탈이 기껏 막 오늘 진짜 일탈해 줄 거야. 10,000원에 4캔짜리 말고 그냥 3,000원짜리 4캔 사가지고 새벽 2시까지 강아지 동영상 봐주겠어 막 이러면서 막 일탈 수준이 이래요. 되게. 아 진짜 솔직하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수준에서 해본 가장 큰 일탈이 이거였다. 새벽 3시까지 강아지 동영상 보기? 아 진짜 2시까지가 진심으로? 아니라. 아니 뭐 그런 농담 건 말고. 아닐 텐데 정말 무슨 뭐 스포츠카를 타고 뭐 달린다 이건 정말 못 미치는 그런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저의 그냥 아저씨 같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일탈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지 않나요? 그죠? 좀 그런 드문 것 것 같아요. 같죠? 예. 네. 약간 뭐 좋은 말로 표현하면 문명화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요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덕의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자체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좀 기행을 일삼고 네. 일탈하고 제멋대로 사는 삶을 그다지 멋있게 안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제 슬픔이와 안녕에서는 약간 벗어난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유주님처럼 그런 거 막연하게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랑 아내랑 이제 신촌이나 홍대를 가면 농담처럼 해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술을 안 마셔? 분명히 이게 한 11시쯤 되면은 한 20년쯤 되면 여기에 막 이곳저곳에 전봇대 붙들고 이렇게 울부짖는 막 이렇게 막 그쵸? 술 취해가지고 널브러진 예, 망가진 사람들 그게 좋다는 게 네, 아니고요. 네, 네. 예.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술도 예전보다 음주량 자체가 1인당 음주량 자체가 줄고 있고 독주 판매량도 위스키건 뭐 다 줄고 있고 그런 식으로 뭐 제가 아까는 뭐 문명화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맞고요. 분명히 사람들이 좀 옛날보다 덜 폭력적인 게 자기한테도 그렇고 남한테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런 생각도 하는 게요. 일본의 오타쿠 문화가 심각해진 게 그리고 이제 정말 널리 퍼진 게 1990년대 불황이 시작되면서 장기 불황과 함께 전부 다 이제 되게 밖을 향한 에너지가 함께 줄어드는 거예요. 해외여행도 이제 안 가고 뭐 점점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뭐 어떤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점점 내향적인 인간이 되는 것 이거는 어떤 뭐 폭력성이 줄어드는 거하고 달리 그런 것도 한국도 좀 있지 않은가 어떤 에너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사람들이 어떤 삶을 동경하느냐를 네. 단편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는 창구가 이제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곳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데에서 보면은 요즘 사람들의 동경하는 삶이라는 것이 되게 규칙적이고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자기가 사는 자기가 사는 집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예쁘게 센스 있게 막 꾸며놓고 요리도 이렇게 맛있게 하고
약간 그런 어떤 일탈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더 아주 규칙적이고 성실하면서 되게 딱 보기 좋게 영위하는 어떤 그런 삶을 굉장히 동경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 뭘 배우는 사람들, 네. 뭐 이런 거를 되게 저 사람은 되게 잘 살고 있네 라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게 좀 엿보이더라고요. 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냥 어떤 평온한 일상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고 가끔 거기서 벗어나서 뭐 이렇게 일탈을 하는 게 재미있었던 상황이 지금 같으면 이제 너무 팍팍해서, 옛날 같으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평화로운 저녁, 뭐 근심 걱정 없는 하루라는 게 그게 너무 소중해져서 다들 그거를 간절히 바라게 된 건지,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에너지 자체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그냥 우연들의 결합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게 1950년대에도 그랬고 1950년대 프랑스도 그렇고 2010년대 한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있을 법하지만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런 인간 군상과 놀라운 수싸움과 매력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진짜 매력적이에요. 네. 네. 마무리를 할 때 저는 이제 저런 거 다시 슬픔 얘기를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그 유조님은 이 세실이 나중에 느끼는 게 슬픔이라고, 유조님이 생각하시는 슬픔은 이런 거라고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근데 이 세실이 느끼는, 네. 나는 이제 슬픔이라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네. 슬픔을 알게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책에는 쓰여 있지만, 이것도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계속 업데이트 되겠죠. 네. 이게 슬픔인 줄 알았는데 뭐가 더 있구나. 이거는 또 다른 라벨링이 가능하구나 라는 식으로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슬픔이라는 감정도 제가 뭐 온전하게 다 파악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네. 그리고 사실 아이러니하지만 전 재미도 있어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재미가 있나요? 왜 좀 사람들이 약간 우울할 때 좀 그거 즐기잖아요. 네네네. 우울한 나, 불쌍한 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주인공 된 것 같은, 네. 어떤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자기의 슬픔에 이렇게 도취된 상태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쓸쓸함 같은 감정 되게 좋아하고 네, 즐기는데 저도 쓸쓸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필요해요. 살 때.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내 삶을 좀 더 성찰하게 하고 네. 좀 고독하게 하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좀 아련한 그 달콤함 같은 거, 그런 데에서 오는 좋아함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픔이라는 감정을 좀 더 세분화하고자 하고 좀 더 탐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태도가 주는 학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저는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걸 책이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시를 읽을 때나 소설을 읽을 때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 슬픔이라는 거, 이런 슬픔도 있구나. 어떤 그런 것을 책을 읽으면서 또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다시 읽으니까 세실이 마지막에 느끼는 게 슬픔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뭐 같아요? 죄책감을 느끼는 건데, 죄책감을 이제 슬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약간 이건 슬픔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와, 사강이 진짜 슬픔이란 감정을 사유화했다. 이 책이 나온 다음에 계속 슬픔에 대해서
뭔가 이 저는 계속 슬픔이와 안녕의 그 첫 구절에 나오는 어떤 아련함 이런 거를 자꾸 슬픔이랑 엮어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슬픔이 비통함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한 감정을 거의 이렇게 한 감정에 대해서 자기 지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또 다른 작가가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하루키예요. 제 생각에 하루키는 상실감을 사유화했어요. 상실감이라는 말을 할 때 하루키를 안 떠올릴 수가 없고 그 감정을 맞네. 그 감정을 유행시켰고 아 저작권 등록한 거 아니야? 거의 상실감에? 그 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정을 좋아해요. 그 감정을 하루키가 상실감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주인공이 계속 그 감정을 느끼게 하기 전까지 그걸 이름을 잘 못 붙이면서 근데 하루키 소설을 읽다 보면 상실감을 느끼는 그 소설에 대해서 그 주인공에 대해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 감정 우리도 아는 감정인데 소설을 통해서 비로소 이름을 붙이고 그걸 음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음미할 때 아, 나 하루키 소설 주인공 같아. 이 기분을 약간 그렇죠. 어디 합정동 카페 같은 데서 그렇죠. 느끼면서 네, 맞아요. 저는 사강이 슬픔에 대해서 했던 일이 하루키가 상실감에 대해서 했던 일이랑 약간 비슷한 작업인 것 같고 그거를 새로 읽으면서 좀 느끼고 하루키도 부럽고 사강도 부럽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슬픔은 되게 좀 무궁무진한 감정 같고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 강아지 영상 새벽까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영상에도 되게 슬프지 않아요? 너무 귀여운데 슬프지 않아요? 안 슬프세요? 글쎄요.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설탕 잔뜩 들어간 뭐 그런 사탕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되게 쓸데없이 온갖 어떤 상황에 그냥 갑자기 확 그 슬픔이 이렇게 확 이렇게 부각이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모든 게 약간 슬픔의 대전제 안에서 좀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그냥 그냥 되게 행복하다가도 이게 막 그 기저에 슬픔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한데 슬프지? 막 왜 이렇게 기쁜데 슬프지? 이 강아지 지금 동영상 너무 귀여운데 왜 밑에 슬픔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 감정의 대전제가 슬픔이고 그 안에 다른 감정들이 이렇게 쏙쏙쏙쏙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뭔지 되게 알 것 같아요. 그쵸? 네. 아, 굉장히 또 슬픔이와 안녕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시간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 이 책이 분명히 고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뭔가 사람이 말을 하게 하고 두 번째 보고 나이 40에 읽어도 발견하는 것들이 있고 근데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거를 장악을 했다는 느낌은 안 들고 그런 거 맞아. 보면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매번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슬픔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을 통해서 소설을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네. 소설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네.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끝으로 소설 슬픔이여 안녕의 내용 읽어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줄고 떠나지 않는 갑갑함과 아릿함, 이 낯선 감정에 나는 망설이다가 슬픔이라는 아름답고도 묵직한 이름을 붙인다. 이 감정이 어찌나 압도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내가 줄곧 슬픔을 괜찮은 것으로 여겨왔다는 사실이 부끄럽게까지 느껴진다. 슬픔, 그것은 전에는 모르던 감정이다. 권태와 후회, 그보다 더 드물게 가책을 경험한 적은 있다. 하지만 오늘 무엇인가가 비단 망처럼 보드랍고 미묘하게 나를 덮어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킨다. 다만 파리 시내를 달리는 자동차의 소음만이 들려오는 새벽녘, 침대에 누워 있을 때면 때때로 내 기억이 나를 배신한다. 그해 여름과 그때의 추억이 고스란히 다시 떠오르는 것이다. 나는 어둠 속에서 아주 나직하게 아주 오랫동안 그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솟아오른다. 나는 두 눈을 감은 채 이름을 불러 그것을 맞으며 인사를 건넨다. 슬픔이여 안녕. 팟빵 오리지널 콘텐츠 책 이게 뭐라고는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북21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